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전승절 소식이 뉴스를 뒤덮었죠.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또 강하게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 전략부터 또 경제 협력까지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조목조목 분석해 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관심도가 확 올라갔죠. 맞습니다. 네. 중국의 전승절은 원래 예정돼 있던 행사고 매년 9월 3일에 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행사 규모는 어떻게 보셨어요? 막 핵탑재 미사일까지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대한의 그 과시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과시. 볼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중국은 2014년 이전까지는 전승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예. 그게 이제 마침 시진핑 현재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의 힘을 좀 대외적으로 투사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70주년 네. 전승절 열병식이 열렸고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이 80주년인데 80주년. 중국은 5년 단위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네. 5년 단위로 꺾어지는 그 70주년, 75주년, 80주년. 그때 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 더 크게 합니다. 전승절의 하이라이트는 열병식입니다. 전승절은 예. 뭐 기념식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요번에 그 대량의 최신 무기들 그리고 미래전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ICBM 투사력을 가지고 있는 ICBM을 공개하고 유무인 복합 전력 네. 이런 거를 과시하면서 드론들도 많이 예, 보여주고요. 한 번에 중국이 미국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26개 나라 정상들을 초청을 했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국내 사정으로 못 왔고 25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거를 알리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중로가 딱 뭉쳐서 섰버리니까 이게 더 관심을 끌은 겁니다. 원래 전승절 그리고 열병식 자체가 과시하는 행사이긴 한데 이번에 더 특별히 과시하는 거. 이게 80주년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더 과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관세를 매개로 한 관세 폭주. 뭐 예. 일부는 이건 관세 제국주의다.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경제 전 세계 경제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향 평준화.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자기가 중심 세력이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영화 논리로 이제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많이 가는데 그러지 말고 중국은 기존의 다자 질서를 수호하는 나라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다자 기구, 다자 질서, 다자 무역 체계를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물론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아요. 항상 제3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3국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를 은연중에 중국 중심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도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과 좀 가까운 나라, 부탁을 해도 이렇게 거절 안 하는 나라 이런 걸 이제 선별해서 자기들의 어떤 흐름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하면서 중국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네. 트럼프 일방주의가 이 소위 국제 질서를 깨는데 나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중국, 북한, 러시아 막 이런 식으로 또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그런 걸 깨는 고착화시키는 거 아니냐. 양대 진영을 뭐 이제 이런 비판도 조금 미국 받고 편 있죠. 아니면 네, 중국 편. 그렇죠. 네. 사실 좀 그 사이에서 우리도 압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 연설문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평화냐 전쟁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놓였다.
이거 좀 의미심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로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군비 경쟁이라든가 뭐 각국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방비 원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전쟁의 위협이 높아진다는 거죠. 세계는 각국이 평등하게 움직이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랑 같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래야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네. 공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력 전쟁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갈등이 증폭이 돼서 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최근에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대장들이 없어지니까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옛날 냉전 시대에는 허락받고 전쟁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이런 국지전의 형태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누가 컨트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엔 세계의 경찰이고 내가 네. 컨트롤 하는데 이제 알아서 내가 중요하지 니네가 하는 건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뭐 좋은 말로 각자 도생이죠.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존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어지러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시진핑은 지역별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아하. 오히려 그러면은 미국이 좀 한 발 물러섬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전쟁이 자주 발발하는 상황을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그걸 또 이제 지적하고 나서는 지적하면서 좀 막겠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가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제 뭐 이런 류의 또 우리는 힘이 있다 막 이런 거 무기를 통해서 그렇죠. 또 과시하고 네. 한켠에서는 야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렇습니다. 그 네. 계산을 했던 거네요. 또 특히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에서는 역시나 북중러 삼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네, 거, 같이 막루에 올라선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66년 만에 삼국 정상이 모인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59년도에 그 이제 중국 건국 10주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59년이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0년 됐고 그때도 이렇게 천안문 막루에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최강은 이제 소련이었죠. 구소련 당시는, 옛날. 그래서 뭐 후르시초프 그다음에 마오쩌둥 물론 이제 뭐 베트남 주석도 왔었고 그러고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한 자리를 차지했었죠. 근데 그때는 그 같이 사진에 잡힌 게 한 6명이 잡혔었는데 요번에는 네.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푸틴, 네. 왼쪽에 김정은. 김정은 이런 이제 3자 구도를 딱 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온 국가들 중에 국력이 사실 제일 꼴찌예요. 북한이. 그렇겠죠. 그렇죠. 예. 뭐 무기, 핵무기 있고 미사일이 있고 그래서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아주 당장은 그렇죠. 약한 국가인데 러시아와 같이 중국과 같이 쓰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제 전략 지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이 대목에 러시아와 북한을 하나로 끌어안음으로써 대항 구도를 만들려는 그러니까 반미 반서방 연대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려는 거를 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북중러 세 사람이 막루에는 같이 올랐고 뭐 좌우로 뭐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북러 양자회담이 있었고요. 북중 정상회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뭐 당연히 회담을 했고 그런데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하기가 중국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승절 끝나고 푸틴은 이제 돌아갔어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네. 그 동방 경제 포럼이라는 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 구도가 이제 러시아도 불편하죠. 왜 북중러가 뭉치면 문제가 되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북한 때문에 북중러라고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중심은 중국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우리가 2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자 합의 공조 합의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미국이 주도가 돼서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소나토다. 냉전 구도를 구축하는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응 구조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구축을 해버리면 네. 자기네가 냉전 구도라고 그랬는데 상대를 구축을 해버리면 냉전 구도의 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거야말로 옛날부터 얘기한 뭐 북방 삼각, 남방 삼각 그래서 신냉전이 시작이 되면 시진핑한테 트럼프한테 빌미를 줄 수 있죠. 무슨 러시아 빌미냐 입장에서요? 하면 예. 그 미국이 중국이 하도 저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삼자를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자기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중국, 네. 북한 자기가 더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 관계를 통해서 삼자 연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중국, 북한, 러시아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한미일 구도에 대항하는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서방 국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래서 중국은 이 악의 축이다. 자기네는 평화 다자질서를 얘기하면서 똑같지 않냐. 똑같이 냉전 구도를 구축하려고 애쓰지 않냐. 이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이런 행사에 그런 북중러 중북러 3자 협의 회의를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새로운 대응 구조를 만드는 데는 부담을 느꼈을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원하겠죠. 내 뒷배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 러시아도 중국과 가깝고 이미 러시아 북한은 계속 이제 전쟁을 동맹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데는 원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에요. 왕따 국가. 정상 국가가 거기랑 같이 서가지고 마치 중국이 이 구도를 추동해서 양자 냉전 구도를 구축하는 인상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북중러는 안 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겁니다. 중국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비판하면서 다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기네가 이걸 똑같이 블록화시켜버리면. 하면.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뭐 브릭스 국가들도 더 좀 연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랑 북중러 3자는 좀 다른 겁니까? 이거 좀 더 군사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걸까요? 북중러는 이번에 전승절을 통한 거는 군사 안보적인 상황이 더 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브릭스도 있잖아요. 네. 브릭스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신흥국이고 SCO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네. 원래 애초에는 국제 테러 문제 뭐 공조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금은 반미 반서방 기구가 됐는데 네. 그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성과를 얻었죠.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를 이 SCO에 불렀고 모디 총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전승절 전전날 끝났는데 바로 베이징에서 가까운 티엔진에서 회의를 했고 북중러 셋이서 사진 찍은 것처럼 중국 시진핑, 푸틴, 모디가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지금 아시다시피 인도의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50% 관세 때문에 적대하고 관계가 안 있죠. 좋죠. 예. 예. 그래서 공급망이라든가 경제 차원에서 인도도 엄청나게 큰 시장과 제조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뭉친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이 단순히 군사 외교 안보뿐만 아니고 이 국제 공급망까지도 자신이 주도하면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관련해서는 또 뒷부분에 따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선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1대1로는 했다가
자신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뭐 어디 가면 환영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국가들하고만 특히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로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미국과의 대화는 이제 한국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했었지만 그러다가 어쨌든 20여 개국이 모이는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중국이 초청해서 갔고 또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북한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겠죠. 일단 우선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밀착이 돼 있는데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러시아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뒷배 안보적으로는 어쨌든 러시아와 협력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역시 뭐 경제가 사실 뭐 군사 정치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뒷배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어떨 그리고 땐 중국과 친하게 지냈다가 네, 어떨 뭐 땐 러시아랑 그렇죠. 친하게 예. 지냈다가 어쨌든 둘 다 사회주의권 국가로서 그 북한의 뒷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김정은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갔고 중국도 지금 이 대목에서 북한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실은 한국한테도 마치 북한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도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북한을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거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중국 만났을 때 그렇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달라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그럼. 그거 안 되면은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또 필요했고 또 미국이랑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볼 때는 미국과 싸우는 입장에서 네. 대항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아주 유효한 카드죠. 그리고 지금 북미 회담이 뭐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뭔가 가닥이 잡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해온 것처럼 미국을 북한이 1대1로 상대하기는 매우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 그 북미 회담 할 때마다 전후로 계속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인식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우리 4월 27일 날 그 이제 판문점에서 그당 2019년 재작년에 이거를 하고 나서 중국 가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북한과 미국을 연결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방문해 가지고 미국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그래서 마지막 하노이 결렬될 때까지 이렇게 중국에서 4번 만나고 시진핑이 또 북한을 한번 가고 이래서 5번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전부 북미 회담과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김정은은 그런 생각까지 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북미 대화의 그 중간에 또 중국이 없을 수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서로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요. 그렇게 또 만나는 네. 것 같네요. 근데 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북한이 러시아에 막 파병도 해주고 전쟁을 같이 치르면서 한동안은 또 중국과 소원해졌다. 그러니까요. 라는 네. 평가도 좀 있었잖아요. 많이 소원해졌죠. 소원해졌는데 그걸 복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대미, 대남,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영향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기도 하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에너지나 이런 거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경제 지원이잖아요. 민생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로 돈을 받아서 통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를 일정 부분 했고 또 포탄 공급하느라고 놀라웠게도 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9%예요. 올해도 3.1%입니다. 일단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또 중국에서 또 철강을 수입을 하고 막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규모가 작아서 그게 네.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 경제 체제가 3.9% 이렇게 성장하니까 성장을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나면 그런 특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 소원해져서 중국과 끊어졌던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걸 복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끊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경이 봉쇄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그다음에 경제 교류가 확대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갈마지구라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골프 치고 싶다 이제 그랬던데요. 뭐 리조트 원산. 만들고 싶다고 했던 리조트가 곳이요. 지금 완성이 됐고 7월 1일 날 개장을 했어요. 그거 자체적으로 만든. 네. 그래서 그걸 뭐 러시아 사람들이 가네마네 했던. 네, 러시아 뭐 그거죠. 단체 관광객이 가는데 아주 소수가 가죠. 그게 일 수용 인원이 2만 명입니다. 엄청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 뭐 큰 리조트들이 10,000명에서 1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설을 해놨는데 이야. 이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니까 네. 사람이 없어요. 또 러시아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해도 뭐 러시아 경제도 나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와줘야 되거든요. 아, 중국인들이. 중국이 와야 되는데 이 중국이 오려면 일단 철도 지금 운행하지 않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 철도가 빨리 다시 가야 돼요. 네. 사실은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 30만 명씩 보내줄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아하. 그리고 또 이 경제적으로 그 북한을 옥죄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자. 북한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가서 돈을 벌어왔는데. 송금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아요. 근데 비자가 만료되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걸 대체 인력에 대한 비자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거는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그래서. 아, 그게 그러니까 유엔 제재 그러면은 중국이 따르느라고 중국의 그렇죠. 노동자들 예. 안 받아주는 거 뭐 다른 심산이 있는 거 아니죠. 그거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라는 인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이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키거나 뭐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데도 똑같거든요. 러시아는 벌목공으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나무 배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간이 돼서 돌아가면 다른 대체 인력을 보내면 받아주거든요. 러시아는요? 네. 근데 유엔의 룰은 상관없이 뭐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는데 그 중국은 좀 안 다른 받아주는 거네요. 거. 그게 이제 화가 나서 그런 거죠. 얘가 북한이 자기네 말을 안 듣는다고. 어차피 러시아는 뭐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 유엔의 규칙은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또 다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하고 밀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제 그 중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서 딱 드러납니다. 경제 협력이 핵심이다.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중국하고는요? 네. 전승절 가는데 군인들 하나도 안 데리고 갔잖아요. 사실 전승절에는 군들이 가서 서 있어야 되는데 전부 뭐 경제부장, 경제 담당 비서 이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뭐 재정경제부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거의 초점이 큰 틀에서 중국과 같이 가지만 이념적으로 같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경제 협력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김생근님을 비롯해서 김정은의 차량 번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줬는데요. 그 무슨 차량 번호가 727-1953. 네, 1953년 7월 27일이 휴전일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 번호판을 타고 다녔던 걸까요? 일부러 아니면 그걸 보여주려고 달고 간 걸까요? 붙이고 간 거죠. 일부러 보여주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미항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출된 외교전 그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이 시진핑이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외빈을 접대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중요해서 이제 푸틴이고 그 앞에가 바로 김정은이었어요. 네.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하고는 아주 또 각별하게 두 손으로 막 잡고 보셨을 뭐 거예요. 악수를 두 손으로 했다는 것도 뉴스가 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 손으로. 멀찍이 했는데, 근데 그 말이 더 중요해요. 드디어 만났네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소원했다. 이제 왔구나 이런 네, 느낌으로요. 이제 이런 표현을 중국어로 그렇게 했고, 더 놀라운 거는 펑리위엔 여사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그런 것들은 얼마나 요 대목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극진히 예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차 타러 가는 길에도 뭐 길 다 통제해주고. 네, 네.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확실히 보여준 거고. 그러게요.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인데 SNS에도 약간 좀 글을 올리기는 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느낌도 보여줘야 되겠고 사실은 좀 불편해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답변해야 한다. 미국을 빼놓은 것에 좀 서운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 덕분에 중국이 일본을 이겼던 거 아니냐.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2차 대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이 예.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주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은 1945년 8월 15일 네.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이 투하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렇죠.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했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할 때는 중화민국이라는 국민당 정부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이라는 연합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1945년에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긴 건데 그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당이 이겨서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중화민국은 멸망을 했고 그 법통지위를 우리가 이긴 거니까 우리가 승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중화민국이든 어디든 중국을 지원해서 그렇죠. 일본을 그렇게 볼 수 이겼는데 있고. 우리 얘기는 쏙 빼고 어떻게 니네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무심한 척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SNS에 올리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했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내가 다 지켜봤다. 네, 무기도 봤다고 다 네, 무기 다 본 거 봤다. 아니에요? 나 보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운한 게 있는 거죠. 자기 얘기도 좀 한마디 해주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중국의 전승절 때 이제 미국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렇죠. 이 장면이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철저하게 이 뭐라 그럴까요? 관심도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그 트럼프가 본인의 공적 치적을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중국에게까지 전승절에서 미국한테 고마워했어야 된다 이런 말할 줄은 또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 버리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런데 그 소위 강경 지도자들로 불리는 푸틴, 김정은,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랑 얘기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니네 셋이 뭉쳐서 나를 그렇게 모른 척하느냐 뭐 이런 거죠. 약간 조바심을 나게 만들어는 그런 작전도 들어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외교 관계가 참 복잡하면서도 또 흥미진진합니다. 강준영 교수와 함께 중국의 전승절 이후 국제 관계 또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 경제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저희가 중간에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 북중러
또 그곳의 경제 이야기 같이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홍태님이 오늘 얘기 흥미진진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교수님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빠져듭니다. 아 근데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우선은 그 북중러 그 구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앞으로 계속 9월 3일에 전승절 행사는 할 거 아닙니까 중국이? 네. 그 규모는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계속 초청을 할까요? 계속 3자2 화면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 이제 앞으로 또 크게 하는 거는 이제 5년 단위로 하니까 또 85주년, 90주년 이제 그 보통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은 80주년 이벤트였고 네. 사실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도 80주년이에요. 올해가 10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김정은도 나왔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푸틴이 트럼프와 여러 가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중국과 같은 편에 하겠다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북중러가 계속 이런 형태로 갈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이몽이거든요. 그들의 이제 계산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대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신냉전 다극화 시대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왜냐? 냉전이라고 규정을 해야 자기네 핵 보유가 정당화되거든요. 그리고 다극화라는 건 뭐냐 하면 극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네. 극이 여러 개라는 거는 혼자서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정치학적으로 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혼자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를 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혼자서 군사행동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한단 말이죠. 뭐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렇게 하듯이. 북한은 왜 다극화라고 그랬냐. 나도 핵과 미사일이 있는 국가다. 나도 그 극 중에 하나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전략 지위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가는 게 좋은데 러시아나 중국은 원래 또 중간 이 애증의 관계가 많이 있는 라이벌 관계예요. 지금은 대미국을 놓고 협력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트럼프의 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한 강경 정책이 계속되면 이런 구도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진행이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뒤를 잘 봐야겠네요. 5년 뒤에도 이렇게 오는지. 물론 그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 또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이제 외교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경제적인 거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북한의 경우에도 이제는 중국과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근데 확실히 안보는 러시아랑 가까워졌고 그러면 이른바 안러 경중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안미 경중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 안미 경중을 계속 가기는 뭐 쉽지 않다 이런 걸 좀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 안미 경중과 안러 경중은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사실 안러 경중이란 말도 나온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네. 군사과학 기술도 받고 파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안보는 러시아 쪽에 좀 치중이 돼 있고 북한이 경제는 왜냐하면 북한 무역의 98%가 중국과 이루어집니다. 98%. 러시아는 어차피 제재받는 나라고 잘 안 살지도 되거든요. 못하고 올 것도 없고 예. 러시아는 사실은 제조업도 없고 자원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식량, 부족한 식량 이런 거, 옥수수 이런 것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오면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든 거고 사실 경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면 네. 안보적으로도 도움을 받죠. 경제가 좋은데 아하. 어떻게 안보를 모르는 척 합니까? 경제 교류가 많아지는데 그게 사실 옛날에 FTA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도 경제 동맹을 맺으면 자연스럽게 안보 동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안러경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안미경중이 이제 약간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같은 이 중견국이 그리고 세계 12의 경제국이고 뭐 수치적으로는 세계 5위의 대국인데 어떻게 안보는 미국에 올인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이런 패턴은 안 맞는다는 뜻인데 중국은 이걸 가지고 안미 경중 안 하겠다라는 거면 우리를 걷어내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려의 반응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였어요. 기관지에서도 좀 비판적인 글들이 뭐 많이 사드까지 나왔다고요. 꺼내고서 예. 얘기까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네. 아마 이 대통령의 그 생각은 또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안보도 100% 미국에 의존할 수 없듯이 경제도 100%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도 올리고 그래서 안보도 조금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갈 거고 물론 이제 북핵이라는 게 상존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외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경제도 사실은 한중 경제도 예전 같은 상호 보완성 이런 거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요. 지금 경쟁 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존. 네. 그러니까 의존도 자체도 좀 낮춰야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국제 질서가 변하고 한미가 동맹 국가로서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또 펼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이 새 정부가 와서 중국과 훨씬 더 관계가 유화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했지만 네. 좀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제 중국이 그 공산당의 입이라고 하는 환구 15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서 사드를 잊지 마라 이런 뭐 협박성 경고까지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반중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중국을 따라오라 그러면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따라가겠습니까? 어렵죠. 예,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냐 아빠냐 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어떤 뭐 핵심 원재료 같은 것들도 중국과 완전히 이제 선을 그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선 또 가야 하는 거고 또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로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중국 쪽 경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중국의 소비라든지 부동산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안 좋습니다. 네네. 근데 테크, AI, 로봇, 심지어 반도체까지 그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또 그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자생력을 나름대로 상당히 갖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사실 자본이 움직이는 건 워낙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 꽉 막혔습니다. 부동산이 막혔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내수 시장도 진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선택과 집중으로 소위 그런 이제 테크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시진핑의 국가 목표입니다.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시진핑의 국가 목표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독립하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 자금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연구개발 자금이라든가 또는 그 주식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개미들한테 푸는 게 아니고 네. 그 기업한테 기관한테서 기관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부분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소위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기형적이고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자본의 논리라는 거는 어디서 뭉치면 그게 스피로오버가 돼서 다른 데로 또 가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거라도 잘 나가야 해외 투자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륨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경제당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제 살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서 뭔가 좀 생산을 더 효율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를 또 떠받치고 키우고, 부동산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게끔. 야, 이게 또 요즘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네, 산업이 어느 정도 그렇게 흐름이 가고 돈의 흐름이 있고 이제 외부 투자도 많이 예, 들어오고 있고. 테크 분야에 대한 외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지금 상반기 5.3% 성장을 했어요. 물론 밀어내기 수출도 있고 수치를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거대한 이 19조에 달하는 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가 5%든 4%든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또 중국의 경제도 또 외교적인 동향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해야겠네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통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